김영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고 가족을 위해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에게 잔인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가정을 일궈왔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날부터 영호 씨의 집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이 3개뿐이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으며 아이들의 방에서는 점점 긴 한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내고 나서야 집안이 아내의 손길로 유지되어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몇 년이 지나 영호 씨는 조심스레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나이도 있는데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등을 떠밀었고 그는 결국 다시 사랑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앞에 나타난 여인이 바로 이수진 씨였습니다. 수진은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 늘 상대를 배려하려는 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담백했지만 어딘가 깊은 사연이 묻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그 고요함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줄기 빛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지는 곧바로 낯선 침입자가 되었습니다. 장남 민석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둘째 은지는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자리인데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들이시나요? 막내 도연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새엄마를 마주하지 않으려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서서히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수진이 해주는 밥은 맛있었지만 아이들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빨래가 깨끗이 개켜져 있어도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매일 가정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그 손길을 인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한마디로 잘라냈습니다.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수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묵묵히 일했고 그 침묵 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늘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시장 상인들이 아직 가게 문을 열기도 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수 고른 채소들은 시즌을 고려해 신중하게 골랐고 가벼운 손놀림으로 어제 남은 반찬을 재구성해 냉장고에 정리해 넣었다. 식탁 위 그릇 하나하나에 남은 기름기를 닦아내는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아이들의 옷가지에는 구김 하나 없도록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매일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 모든 친절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민석은 그녀가 만든 반찬을 한 젓가락 떠먹고는 입을 굳혔고 은지는 설거지를 마친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도연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가방을 던져두고 TV 앞으로 달려가곤 했는데 수진이 대신 챙겨둔 간식을 보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무심함은 수진의 일상에 찌그러진 흔적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 흔적 위에 불평 대신 작은 배려를 얹었다. 어느 날 밤 민석의 아이가 열이나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비는 만만치 않았고 민석은 당장 통장을 뒤져보며 안절부절했다. 그때 수진은 자신의 지갑을 꺼내더니 묵묵히 진료비를 계산했다. 민석은 그 장면을 보며 얼굴을 붉혔다.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지? 라는 질문 대신 그는 냉소를 흘렸다. 집안에는 금전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친절은 친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한몫했다. 저 여자 왜 그렇게 집안일을 하나? 재력이 있나 보다. 보기와 달리 수완이 좋다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작지 않은 소문들이 퍼졌다.
어떤 이는 수진이 이전에 자기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정리한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친구가 갑부라더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흘렸다. 이런 말들은 아이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의심은 가족 내에서 더는 얘기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 두꺼운 침묵으로 쌓였다. 수지는 그 모든 소문을 알아챘을 테지만 그녀는 험담에 맞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움은 때로 오해를 키웠다. 민석은 수진이 서랍 깊숙이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걸 눈치채고는 서늘한 의심을 키웠다. 그는 우연이라며 집안 곳곳을 뒤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늑대라는 결론이었다. 그 오해를 부추긴 건 작은 사건 하나였다. 어느 날 수진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는 모습을 민석이 보았다. 그녀는 단어 몇 개를 주고받았고 통화가 끝난 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민석은 그 장면을 보고 곧장 상상을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돈줄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날 저녁 대놓고 말했다. 무슨 사람하고 통화했었나? 혹시 우리 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수진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민석의 의심을 더 두껍게 만들었다. 수진의 진심은 달랐다. 통화는 단지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이었다. 그 친구는 이미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호 씨의 아내와 함께 지냈던 젊은 시절의 동료였다.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살며시 꺼내놓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연을 설명하려 들면 더 큰 상처를 건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수진은 입을 닫았다. 그녀가 우정의 말들을 곧이곧대로 전하면 남은 가족의 상처가 벌어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곧 오해가 되었고 오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탓에 집안은 매일 조금씩 더 차가워졌다. 수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켜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봉투에 쓰인 글자를 더듬었다. 편지의 글귀는 늘 같았다. 아이들을 지켜줘. 그 한 줄이 그녀에게는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로웠고 그 한 줄이 그녀의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리고 그런 날들 속에서 작은 사건 하나가 터졌다. 동네 어귀에서 자전거를 타던 동네 아이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던 무료 진료소로 아이를 데려가려는 찰나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손을 굳게 쥐고 진료비 담당자 앞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처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웃 몇 명은 숨을 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길 한쪽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역시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묘한 무게가 남았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 어떤 사람의 진심을 증언할 때도 있고 같은 친절들이 다른 이에게는 치밀한 계획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 모두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수진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오해는 계속 쌓였다. 바람처럼 불어오는 소문과 집안에 흐르는 말없는 감정들 사이에서 다음번 큰 파도는 이미 기슭 어딘가에서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리 싸늘했다. 창밖의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집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김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첫 번째로 소리를 지른 건 도현이었다. 아버지! 라는 비명과 함께 집안의 공기는 산산이 깨졌다. 민석과 은지는 순간적으로 모든 일상이 멈춘 듯 굳어졌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곧 도착했고 낯선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미리 훈련된 듯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손에는 응급처치 도구와 붉은색 치료 가방이 들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빠르게 얼굴 위에 놓였다. 집안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가 대신했다. 누군가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지갑을 챙기라 소리쳤다. 그런 와중에도 수지는 침착했다. 그녀는 김영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은 채로 빠르게 정신을 다잡았다. 괜찮아요. 얼른 병원으로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비명은 없었지만 그 말은 집안을 겨우 붙들어두는 끈 같았다. 병원 응급실은 냉정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의료진은 빠르게 기록을 작성했다. 검사와 검사가 이어졌고 의료진은 심각한 진단을 내렸다. 중대한 뇌졸중 소견입니다.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이후 치료와 재활의 가능성, 그리고 장기 치료 비용에 대해 가족분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대화는 치료보다 비용과 권한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침묵을 깨고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입원비,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에서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큰 돈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계산된 냉정이 섞여 있었다. 은지도 가세했다. 아버지의 통장은 누가 관리하죠?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지금 누가 가정을 책임질 겁니까? 질문은 곧 주장으로 바뀌었고 주장 뒤에는 서로가 가지려 하는 권한이 있었다. 민석은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행동은 기민했다. 당장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서 수진 씨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외부인이 재산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눈빛은 더 복잡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수지는 그 모든 논쟁 속에서도 차분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대했고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 절차를 메모하며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하지만 가족들이 재산과 권한을 두고 언성을 높일 때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료에 필요한 것부터 하세요. 나머지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싸움의 불씨를 잠깐 가라앉혔다. 그러나 가라앉은 표면 아래에서는 분노가 더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김영호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민석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가족의 합의 없이는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틈을 타 민석은 법적 조치를 준비했고 가족 간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유리처럼 조각났다. 변호사의 냉정한 말, 가족 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야 합니다는 대화의 배경음처럼 계속 반복되었다. 그 와중에 작은 사건이 터졌다. 응급실의 소동 속에서 수진이 병원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가방 안쪽에 늘 넣어두던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테이프로 붙여진 곳에서는 오래된 테이프의 끈적임이 손가락에 닿았다. 누군가가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사람은 바로 민석이었다. 민석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경련하듯 굳어졌다. 그 작은 봉투는 그간의 모든 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봉투를 집어든 민석의 손이 떨렸다. 그는 겉모습만 보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상상했고 마음속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우리를 속여온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봉투를 열기 전 병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보았고 수지는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그 안에 적힌 글자가 누구의 이름인지, 그 편지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봉투 하나로 인해 병원이라는 중립적 공간마저 가족의 전쟁터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다.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고 모든 시선은 그 봉투에 꽂혔다. 그 찰나의 침묵은 곧이어올 진실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었다. 민석의 손가락 끝에서 봉투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냄새가 퍼져나왔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손때 묻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선명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영호 씨,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막내 도연의 어릴 적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겁니다. 아니, 도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영호 씨의 아이들 모두에게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은지의 눈매, 민석의 턱선, 도연의 웃음. 마치 오래된 그림 속에서 현재가 겹쳐지는 듯 그 닮음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민석이 손을 떨며 펼쳐든 편지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호 씨, 나는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떠나고 다른 이가 아이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아이들이 곧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순간 병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지와 도연의 눈은 커졌고 민석의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동안 새엄마라 불리며 외부인 취급을 받아온 그녀가 어쩌면 이 집안의 시작부터 함께 얽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 가족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고 은지는 당혹과 분노가 뒤섞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은 손에 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수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들의 아버지와 나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회적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영호 씨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약속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림자처럼이라도 아이들과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다시 만난 거예요.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영호 씨가 저를 찾았을 때 나는 주저했지만 결국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녀의 고백은 가족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의심했던 외부인이 사실은 오히려 오래된 내부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당신들의 친어머니는 제 친구였어요. 가장 가까운 벗이었고 저와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라난 사람이었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부탁했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에요. 말이 끝나자 병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손가락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가에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뒤돌았고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껏 미움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사실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며 곁을 지켜온 존재였다는 사실. 그 반전은 가족의 시선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눈앞의 진실은 아이들의 가슴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여인이 사실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니. 이 모순된 현실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들, 당신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들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지켜달라는 부탁만을 가슴에 담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힘든 순간을 지나며 끝내 웃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날카롭게 그녀를 몰아세웠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눈가를 붉히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한테 진실을 알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해서 마음이 곧장 열리진 않아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노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스스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날이 오길 하지만 오늘 봉투가 열리며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병상 위에서 기적처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김영호 씨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더니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분명히 환자는 의식의 문턱에서 가족의 목소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호 씨. 아이들과 수진의 목소리가 겹쳐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영호 씨의 눈에서 흐릿하게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사랑, 남겨진 이들을 향한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날 밤 병실 한편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겠네요. 어머니가 남긴 진짜 뜻을. 그리고 아버지가 왜 당신을 다시 맞이했는지. 은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차갑게 굴었던 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네요. 엄마가 부탁한 사람이라면 저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새엄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으로 부를게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수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도록 갈라져 있던 마음의 틈이 비로소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제 그들에게 새엄마라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족의 일부로, 어머니가 남긴 약속을 지켜온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인정한 두 번째 어머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 가족은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섰습니다. 아픈 상처와 오랜 오해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는 길 말입니다.